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의 화신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았을까요? 1945년 베를린 지하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롭게 발견된 문서들이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독재자의 마지막 순간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살을 결심한 지 단 며칠 전인 1945년 4월 30일 아돌프 히틀러는 모든 기록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후세에 남길 어떤 흔적도 원하지 않았죠.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접근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난 프랑스 장교 레몽 로즈 사령관 덕분에 새로운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기록들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제3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치 독일의 심장부였던 베를린은 이제 폐허 더미에 불과했죠. 수년 동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 수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방연합군이 6월에 베를린에 도착해 그들의 점령구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벙커를 방문해야 했죠. 1945년 12월 25일 오후 레몽 로즈 사령관은 히틀러 총리 관저의 잔해로 들어갔습니다. 포스 슈트라스의 정문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은 이 원정을 철저히 준비했고 앞서 갔던 동료들처럼 몇 가지 발견을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로즈 사령관은 자신이 지하실로 내려간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사령부였던 그곳까지의 여정을 3가지 지도로 그려놓았죠. 총리 관저에 남아있는 것은 텅 빈 벽들과 뒤집힌 가구로 어수선한 빈 방들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약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죠. 그 건물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전기 손전등 등으로 밝혀진 메인홀에서 작은 숨겨진 문을 찾을 수 있었는데 8개의 계단이 두 번째 더 넓은 계단으로 이어지고 다시 사각형 기둥이 있는 넓은 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지하에 있었지만 이 방은 예식장 못지않게 세심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미 어두운 이 방의 맨 끝에서 벽에 장식이 새겨진 철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열고 더 깊은 지하로 들어가면 정확히 26개의 계단을 가진 좁고 직선적인 계단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끔찍한 혼란 상태를 볼 수 있었죠. 뒤집힌 의자와 테이블들, 촛농, 화재의 흔적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닥은 놀라운 양의 온갖 종류 서류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행정서신, 장부, 손으로 쓴 공책들이 7개월 동안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그 행운의 비밀을 위해 뒤엎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외진 방에서 히틀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으로 남고 싶어 했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사건들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역사적 문서들의 헤아릴 수 없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돌프 히틀러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4월 중순 붉은 군대는 베를린에서 10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독일 사단의 잔여 병력 약 50만 명의 병사와 900대의 탱크가 러시아의 강압적 진격 앞에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200km에 걸쳐 전선이 무너지고 있었고 제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합군 폭격기들이 베를린을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10일마다 미국에 의한 주간 습격이 있었고 매일 밤에는 영국 모스키토에 의한 괴롭힘 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단 아래나 지하실, 대피소로 피신하느라 바빴습니다. 히틀러도 300만 베를린 시민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쳤습니다. 어느 순간 폭격이 너무 심해져서 그가 영구히 벙커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디오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생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 피날레였죠. 히틀러는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중앙정부 지구 총리 관저 정원 아래 벙커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이 벙커에서 그는 마지막 군사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총통 벙커로 알려진 곳은 2층으로 건설되어 있었고 1.6m의 천장 두께로는 가장 강력한 미국과 영국 폭탄에 저항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1943년과 44년에 증축되었습니다. 벙커는 건설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치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거주 공간이 견고함을 위해 희생되었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거대하고 콘크리트로 된 거푸집 건축물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베를린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확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항상 베를린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아마도 1944년 7월 나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그를 암살하려는 시도 이후부터였을 겁니다. 히틀러와 그의 건축가이자 군비 장관인 알베르트 슈페어는 벙커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총통이 그곳에서 그의 경호원들과 함께 모든 공습으로부터 안전하게 한동안 살 수 있어야 했죠. 이 벙커 부분에서 히틀러는 나머지와 분리된 공간을 계획하거나 주문했습니다. 4개의 작은 방이 있는 개인 아파트였죠. 히틀러는 자신을 위해 절대적으로 작은 3개의 방을 예약했고 옆방은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을 위해 남겨두었으며 둘 다 작은 욕실을 공유했습니다. 벙커는 지하 7m에 묻힌 지하실이었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지만 음산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죠. 장소 자체가 절대적으로 음울했습니다. 콘크리트 거푸집 벙커는 근처를 흐르는 슈프레간의 지하 수면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는 끊임없이 물이 새고 있었죠. 땅은 지속적으로 퍼핑되고 있었고 추웠으며 기계식 환기 시스템이 있어서 항상 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두통을 유발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히틀러는 최상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순된 명령들을 내렸고 그의 주치의인 모렐 박사가 매일 포도당과 비타민 주사를 놓았으며 그는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히틀러를 본 임원들은 그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 충격을 받아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완전히 창백해 보였으며 적어도 실제보다 10년에서 15년은 더 늙어 보였죠. 히틀러는 벙커를 운영하기 위해 약 30명의 참모를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경호원들, 벙커 기술자들, 그리고 통신 담당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제국의 마지막 집결이 있었습니다. 즉, 가족을 벙커로 옮긴 괴벨스, 빼놓을 수 없는 개인 비서인 보르만, 그리고 비서들이 있었죠. 히틀러의 의지에 반하여 그의 비밀 연인이 벙커에서 그와 합류했는데 우리가 발견한 개인 컬렉션에서 에바 브라운의 매우 중요한 2 편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45년 4월 19일 날짜로 바이에른에 머물렀던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헤르타 슈나이더에게 보낸 것입니다. 비서들과 매일 권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매우 능숙해져서 아무도 감히 우리와 경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나는 거의 평생을 이 방공호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잠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우 기쁩니다. 지금 당장 그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침내 나는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에바 브라운의 비극은 극도로 낭만적이었던 어린 소녀로서 히틀러보다 훨씬 어렸고 히틀러와의 관계 내내 단 한 가지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잃는 것을 말이죠. 사실 그녀는 그들의 관계 시작 때 자살을 시도했었고 히틀러는 무서워서 그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것은 어떤 면에서 관계를 공식화하고 그녀가 끝까지 그의 곁에 남을 것임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4월 20일 새벽 3시 애절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베를린 사람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사이렌으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려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붉은 군대 탱크가 교회에서 목격되었고 4월 20일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히틀러의 생일이면서 소련이 베를린을 침공하기 시작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히틀러에게는 도시에 남을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겼는데 22일부터 포위되는 위협이 증가하면서 시급한 문제가 되었고 마지막 군대의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날 오후 3시 히틀러는 벙커를 나와 야외로의 마지막 여행을 했습니다. 벙커 계단 위 총리관저 정원에서 그는 SS 대표단으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특히 히틀러 유겐트 대대표단을 존중했는데 이들은 그의 군대에서 가장 어린 예비군으로서 베를린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으로 보내져 죽게 될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 가장 용감한 이들을 존중하고 보상하고 싶어 했으며 막내는 11살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뀌는 나이였습니다. 오후 4시 군사 브리핑 직전에 총통은 당일 고위 관리들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히물러, 리벤트로프, 보르만, 데니츠, 카이텔, 요들, 슈페어, 괴린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충신들이 거기 있어서 축하의 말을 전했지만 히틀러는 매우 마지못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945년 4월 20일은 아마도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그로테스크한 생일 파티였을 겁니다. 그날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이 그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서명된 사진이었죠. 우리는 그녀의 선물을 발견했는데 파격적인 작품으로 절대 공개된 적이 없으며 놀라운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현정품은 히틀러에 대한 에바 브라운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개인 서신 같은 다른 모든 문서들은 전쟁의 마지막 날들에 파괴되었거든요. 그녀는 그에게 은색 액자에 담긴 자신의 헌정 사진을 제공했고, 사진에는 나의 총통에게 당신의 충실한 에바로부터 나는 비문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와 합류한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바 브라운을 국가 기밀로 만들었는데 단순한 이유로 그가 생각하기에 독일 민족의 지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를 취하지 못하고 조국에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비밀이 된 이유였습니다. 그는 알프스에서 피난처를 찾기를 거부했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바이에른스로 소위 알프스 요새로 가라고 촉구했는데 오버잘츠베르크 지역에 주요 요새 벙커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알프스 은신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날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연출된 바그너식 종말론적 장면에서 베를린에서 그의 마지막 몇 군데에 둘러싸여 죽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모든 직원과 그와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에 반하여 히틀러는 베를린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승리 아니면 죽음. 그의 마지막 전투는 그의 수도에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4월 21일 이른 아침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소비에트 포탄이 기절한 도시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시나리오는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던 베를린을 위한 전투였습니다. 히틀러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분명히 스탈린그라드의 일종의 속편이었습니다. 스탈린은 히틀러와 합의하여 상징적으로 베를린을 점령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결정했습니다. 베를린을 점령한 자가 후세와 영원을 위해 제국에 대한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변하고 있었고, 물론 브리핑 자체는 현실과 연결되지 않은 세력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저것이 군대라고 말했지만 그것들은 사실 아주 소수의 남자들로만 구성된 부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벙커에 숨어서 히틀러는 여전히 베를린 주변에 세계 군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장갑차도 없었고 대전차포도 없었으며 주로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된 매우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단순히 무기가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마치 이 새 힘이 소비에트군에 대해 반격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동심원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반격도 통하지 않았고 독일군은 모든 지역에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군대가 지도에서 이동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날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히틀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냉정을 잃었습니다. 그는 포기한다. 모든 것을 잃었다. 이것이 끝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자신의 절망을 히틀러와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4월 22일에 쓴 그녀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것을 설명했는데 이것도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헤르타 슈나이더에게 보낸 것으로 이게 아마 내 마지막 메시지일 것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신호일 겁니다. 나는 감히 그레틀에게 편지를 쓸 수 없어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알려주세요. 총통을 위해 개인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겪는 고통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자살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이미 매우 중요했습니다. 히틀러가 4월 22일 그의 측근에게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녀는 편지에서 둘 다 자살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분명하고 매우 상세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편지, 유언장 그리고 에바 브라운의 보석은 같은 날 바이에른으로 떠났습니다. 22일 저녁 히틀러는 괴링의 대리인들을 포함한 그의 직원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내 후계자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괴링이 할 수 있어요. 1939년과 1941년 괴링 원수는 법령에 의해 잠재적 후계자로 임명되었지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식화하기 위한 총통의 서명이 필요한 법령이 필요했습니다. 히틀러의 말은 바이에른에 설치되어 직원 일부와 그의 고문 중 한 명인
한스 라머스와 함께 피신해 있던 괴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헤르만 괴린이 마침내 그의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오후 5시 43분에 히틀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총통, 당신은 베를린 요새에서 당신의 전투 초소에 남는다는 당신의 결정에 따라 내가 완전한 권한을 가진 제국의 지도권을 맡아야 한다고 동의합니까? 내부와 외부 모두 말입니다. 괴린은 이미 평화회담을 시도하고 시작하기 위해 꽤 많은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고 독일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전보와 다음의 모든 서신들은 로즈 사령관이 히틀러의 벙커에서 발견한 문서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총 13개의 원본, 편지와 전보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히틀러와 괴링 사이에 마지막으로 매우 긴장된 교환을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괴린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그에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는데 그것이 히틀러에게 전달되었을 때 괴벨스와 괴링의 맹렬한 적인 보르만과 함께 있었던 히틀러는 그것을 명백한 반역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히틀러는 헤르만 괴링에게 통렬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법령은 내가 그것을 비준할 때입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므로 나는 당신이 어떤 행동도 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의 개인 참모장인 보르만의 추천에 따라 히틀러는 괴링을 체포했고 4월 24일 자정을 56분 넘긴 시각 괴링은 장문의 전보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떤 은밀한 동기도 부인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직책을 사임했습니다. 4월 25일 히틀러는 조수에게 괴린에게 보낼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구술했습니다. 독일 국민과 나 자신에 대한 당신의 불성실한 태도와 예상되는 조치들을 고려하여 나는 당신을 당에서 추방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날 그는 또한 그의 모든 계이록 보관소의 파괴를 명령했는데 이 문서들은 파괴되었어야 했지만 마지막 날의 공포 속에서 기적적으로 잊혀졌습니다. 전투가 가까워왔습니다. 시시각각 소비에트군이 전진했고 이때 포탄들이 벙커 바로 위 총리 관저 정원에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일련의 타자된 메모들이 히틀러와 괴벨스 사이의 토론 기록을 담고 있어서 총통의 마지막 군사적 희망에 빛을 비춥니다. 이 문서들은 벙커의 기자단을 이끌었던 하인츠 로렌츠에 의해 보존되었고 최근에야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이곳 베를린에서 승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는다면 단지 도덕적인 승리일지라도 적어도 체면을 구하고 시간을 벌 기회는 있을 겁니다. 지난 4월 27일 나치 한나 라이치와 그녀의 연인 리터 폰 그라임 장군이 히틀러를 급히 만나고 싶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벙커로 내려왔는데 리터 폰 그라임은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착륙할 때 발에 총을 맞았거든요. 그녀는 히틀러를 설득해 벙커를 떠나 아마도 베이테스가덴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왔지만 당연히 그는 거절했습니다. 히틀러는 그의 측근들에게 청산가리 알약을 주었는데 그는 또한 한나 라이치에게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캡슐을 주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나치 고위 인사가 뒤에서 바빴습니다. 하인리 히물러였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생일 직후 베를린을 떠났고 내무부 장관이자 SS의 우두머리는 연합국의 나치 독일의 무조건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4월 28일 연합군은 언론에서 그를 조롱했고 아이젠하워는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성명서가 서양 언론에서 발표되자 히틀러는 히스테리를 일으켰으며 그의 가장 가행자 중 한 명에 의한 이 최신 배신이 그를 맹렬한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아직 베를린에 있지만 벙커 밖에는 히물러와 히틀러의 연락관이었던 SS 장군 헤르만 페겔라인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복수심에 불타올랐고 페겔라인이 베를린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체 아이디어와 그가 어떻게든 히틀러가 배반으로 본 것에서 히물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를 쏘기로 결심하게 했습니다. 페겔라인 장군은 또한 에바 브라운의 처남이기도 했지만 에바 브라운은 페겔라인의 생명을 구걸할 준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히틀러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기자 하인츠 로렌츠에 의해 입력되고 보존된 마지막 대화에서 히틀러와 괴벨스가 군사적 상황을 토의했습니다. 뱅크만 올 수 있다면 잠시 누워보려고 합니다. 러시아 탱크가 벙커에 접근하는 경우에만 깨어나고 싶어요. 그럼 내 준비를 할 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내 차례가 운명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구할 수 있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장은 가라앉는 배를 떠나지 않습니다. 1945년 4월 29일 새벽 1시 아돌프 히틀러는 13년 동안 그의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합의 유일한 진인은 괴벨스, 보르만 그리고 결혼 증명서에 서명한 등록 관리자였습니다.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과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배신 때문에 그리고 그의 곁에서 죽기로 한 그녀의 결정으로 인해 그는 갚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볼 수 있는데 히틀러가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에바 브라운과 함께 스파클링 와인 한 잔과 마지막 한 줌의 충실한 추종자들 후에 히틀러는 회의실로 물러나 그의 비서 트라우들 융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주저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의 정치적 의지와 유언을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잊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똑같은 집착이 있었고 그가 결코 잘못한 일이 없다는 똑같은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실수하지 않았고 순전히 배신의 문제였죠. 히틀러의 비극의 마지막 막이 벙커에서 플레이되는 동안 붉은 군대는 마지막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에트는 히틀러 벙커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멈췄는데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총통이 아직 베를린에 있는지 몰랐고 모든 고위급 나치들이 독일 의회인 국회의사당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국회의사당이었으며 히틀러는 아무도 더 현명하지 못한 채 며칠 더 벙커에서 머물 수 있었을 것입니다. 4월 30일 새벽 3시에 지시된 그의 개인적인 유언으로 히틀러는 발표했습니다. 내 아내와 나는 기탁이나 항복의 수치를 탈출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곳에서 즉시 화장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시체가 러시아인들에게 체포되어 상징이나 트로피로 표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자신의 몸과 에바 브라운의 몸이 함께 불에 타기를 원했으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처럼 자신의 몸이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4월 30일 이른 오후 자신의 개 블론디를 독살한 후 히틀러는 모든 참모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조수들에게 서쪽으로 가라고 조언했고 그의 부하들에게는 싸움을 계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은 오후 3시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에바 브라운과 히틀러의 시체는 벙커 출구 중 하나에 가까운 총리관저 정원에서 즉시 불에 탔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일 마그다와 요제프 괴벨스는 6자녀를 독살한 후 총상으로 자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시작했던 것처럼 아돌프 히틀러의 요청에 따라 끝났습니다. 그의 사후 후손들을 위해 그는 베를린 전투의 거창하고 대규모 피날레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소비에트군이 1945년 5월 2일 오후 3시 벙커에 진입하기 48시간 전인 마지막 순간에만 자신의 죽음에 몸을 맡겼고 군사작전은 독일의 항복 서명까지 계속되었습니다. 5월 7일과 8일 렌스와 베를린에서 말이죠. 스머시 요원들이 흙으로 덮인 현장을 찾았고 그 아래에서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땅에서 꺼내 나무 상자에 넣었는데 시체가 불에 탔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치아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위해 보냈습니다. 히틀러는 매우 독특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치과에 가는 것을 싫어해서 특히 그를 위해 금으로 만들어진 완전히 독특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6월이 소비에트 비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신화 만들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베를린 전투의 승리자인 주코프 원수에게 히틀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주코프가 전 세계 언론인들이 모인 앞에서 그 유명한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우리는 히틀러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베를린에서 멀리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30년 동안 스탈린의 누락이 망상적인 사이비 역사 문학을 부추겼고 수백 권의 책, 기사와 증언, 전 세계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목격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벙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히틀러가 생을 마감한 곳이 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념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서양은 그 아래에 벙커가 만들어진 전 총리관저의 정원이 이 아파트 블록 주민들의 주차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를린 협회가 벙커에서 히틀러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정확한 계정을 제공하는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역사 문서의 경우 로즈 사령관과 브루노 르두가 발견한 것들이 이제 공개되어 20세기 최대 범죄자의 정치적, 개인적 이야기의 몇 가지 근본적인 측면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